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윤석열 검찰총장이 끝내 사퇴했습니다. 상식과 정의가 무너지는 것을 더 이상 지켜보고 있기 어렵습니다. 검찰에서의 제 역할은 지금 이제까지입니다. 어떤 위치에 있든지 자유민주주의와 국민을 보호하는 데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 그가 사표를 던진 이유를 들어보면 사실상 정치권에 뛰어들겠다는 출사표를 던진 거라는 해석이 중론입니다. 먼저 임현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임기 4개월여를 남긴 윤석열 검찰총장이 오늘 전격 사퇴했습니다. 저는 오늘 총장을 사직하려고 합니다. 이 나라를 지탱해온 헌법 정신과 법치 시스템이 지금 파괴되고 있습니다. 그 피해는 오로지 국민에게 돌아갈 것입니다. 최근 잇단 언론 인터뷰와 공개 발언 등을 통해 연일 비판해온 여권의 중대범죄수사청 설립 추진을 거듭 성토한 겁니다. 우리 사회가 오랜 세월 쌓아올린 상식과 정의가 무너지는 것을 더 이상 지켜보고 있기 어렵습니다. 검찰에서의 제 역할은 지금 이제까지입니다.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정계 진출 여부에는 말을 아끼면서도 가능성은 열어뒀습니다. 앞으로도 제가 어떤 위치에 있든지 자유민주주의와 국민을 보호하는 데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 어제 대구를 방문했다 밤늦게 돌아온 윤 총장은 오늘 오전 단차를 낸 뒤 사의를 밝히는 입장문을 준비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박근혜 정부에서 좌천됐던 윤 총장은 현 정부 들어 서울중앙지검장과 검찰총장에 잇따라 파격 발탁되며 화제를 낳았습니다. 하지만 조국 전 법무장관 관련 수사와 검언유착 의혹 사건 처리 과정에서 측근 감싸기 논란 등으로 파열음을 냈고 현직 총장으로서 초유의 징계 처분까지 받은 끝에 스스로 중도 하차했습니다. 윤 총장의 사직서를 접수한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안타까운 마음이라고 소회를 밝혔고 청와대는 윤 총장의 사의 표명을 1시간여 만에 즉각 수용했습니다. MBC 뉴스 임현주입니다. 자, 과연 그는 정의만 바라보고 걸어온 검사였는지 아니면 결국 정치로 향하는 길을 걸어온 것인지 윤 총장의 사퇴, 대검찰청 연결해서 분석해 보겠습니다. 곽동건 기자. 네, 대검찰청에 나와 있습니다. 자, 윤 총장은 마지막 퇴근을 했죠. 네, 윤석열 총장은 5시 반쯤에 퇴근했습니다. 청와대가 사의를 바로 수용했지만 인사혁신처에서 이 사표가 처리되는 절차가 좀 남아있기 때문에 아직은 총장 신분입니다. 윤 총장은 예정대로 오늘 오후에 대한변협 회장을 접견하는 일정도 소화했는데요. 내일은 휴가를 낸 걸로 알려졌습니다. 검찰 내부망에 직원들한테 국민만 생각하라 이런 고별사를 올렸고요. 일부 검사장들과는 그 인사 자리도 가진 걸로 알려졌습니다. 별도 퇴임식은 없었고 조금 일찍 마지막 퇴근을 했습니다. 퇴근 때의 발언 잠시 들어보시죠. 미안하고 송구한 마음입니다만은 부득이한 선택이었다는 점을 또 여러분들께서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윤 총장이 엊그제 직을 걸겠다 이런 말을 해서 어느 정도 예상이 되기는 했지만 왜 오늘이었을까요? 네, 사실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뺏는 이른바 검찰개혁 2단계가 본격화되면 이 윤 총장이 반격을 할 거다 이런 전망이 많았지만 예상보다도 훨씬 빨랐습니다. 사퇴의 명분도 명분이지만 아무래도 이 시기를 중요하게 따진 것 같다 이런 시각도 많습니다. 일단 서울시장 그리고 부산시장 보궐선거가 한 달 남았고요. 대선도 1년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야권 주자 중 한 명으로 거론되어 온 윤 총장이 이런 정치 일정을 감안해서 자신의 존재감을 최대한 높일 수 있는 시기를 골랐다는 겁니다. 최근 행보도 심상치가 않았는데요. 어떤 위치에 있든지 자유민주주의와 국민을 보호하겠다. 이 퇴임하는 검찰총장의 말처럼 들리지는 않습니다. 국민, 정의, 상식 이런 말들을 계속 강조하는 것도 정치적 메시지라는 해석이 나오고요. 마지막 공식 일정으로 야권 텃밭인 대구를 찾아간 걸 주목하는 시각도 있습니다. 네, 검찰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네, 검찰 분위기 한마디로 정리하면 이럴 줄 알았지만 씁쓸하다. 일단 묵묵히 할 일 하자. 이 정도입니다. 윤 총장의 사퇴가 검찰의 집단 행동 도화선이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전망도 있었지만 내부망에는 아직까지 별다른 글은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총장이 결단을 내린 만큼 일단 좀 지켜보자. 신중론이 줄을 이루는 걸로 보입니다. 당분간은 조남관 차장이 직무대행으로 검찰 조직을 추스르게 되는데요. 새 총장이 임명되기 전까지 월성 원전 의혹 등 정권을 겨냥한 수사, 또 반대로 윤 총장 가족과 측근을 겨냥한 수사는 어떻게 진행될지도 지켜봐야겠습니다. 지금까지 대검찰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신속하게 사의를 수용했고 마치 때를 기다린 듯 신현수 민정수석까지 교체했습니다. 청와대 연결해서 그 배경을 살펴보겠습니다. 조국현 기자. 네, 청와대입니다. 문 대통령이 1시간 만에 사의를 수용했는데 이 자체도 해석할 필요가 좀 있어요. 그렇습니다. 정확히 1시간 15분 만에 윤 총장 사의를 수용 처리한 건데요. 정만호 국민소통수석의 발표도 단 한 문장, 7초밖에 안 걸렸습니다. 들어보시죠. 문재인 대통령은 윤석열 검찰총장의 사의를 수용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사의 수용 여부를 고민할 필요도 없고 배경 설명도 구차할 정도로 대단히 못마땅하게 본다는 간접적인 메시지로 읽힙니다. 실제로 청와대 안에선 임명직 공무원이 공개적으로 사의 표명하는 그 방식도 부적절하지만 헌법 파괴를 운운하는 건 과장을 넘어서 날조에 가깝다. 정치 행보를 하려고 총장 임기제를 무너뜨리고 검찰 조직을 짓밟고 있다는 불만과 반발도 들립니다. 자, 그러고 나서 이제 신현수 민정수석도 교체를 했는데 이건 또 어떤 의미로 봐야 할까요? 신 수석은 최근 검찰 인사를 둘러싸고 사의를 표명했다가 우여곡절 끝에 문 대통령에게 거취를 일임했었는데 열흘 만에 결국 전격 교체됐습니다. 신 수석 교체는 원래는 오늘 예정된 인사는 아니었는데 윤 총장이 돌연 물러나겠다고 하면서 윤 총장과의 소통 임무를 맡겼던 신 수석도 한꺼번에 정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과의 갈등 논란을 최대한 빨리 털어버리고 국정에 집중하자 이런 의지가 반영이 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뭐 한마디로 이제 속전속결로 마무리하겠다 뭐 이렇게 보이는데요. 이제 전망을 좀 해볼까요? 후임 민정수석이 다시 비검찰 출신으로 복귀를 한 점, 그리고 후임 검찰총장 인선, 이 두 가지를 눈여겨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오늘 곧바로 임명된 김진국 신임 민정수석은 참여정부에서는 법무비서관을 했고 민변 부회장 출신입니다. 비검찰 출신을 다시 발탁한 건 검찰에 대한 개혁 작업에 다시 고삐를 죄겠다는 의도로 보입니다. 후임 검찰총장 인선에도 이런 기조가 반영될 가능성이 높은데 이 과정에서 검찰이 또 반발하면서 갈등이 재현될 가능성도 있어서 이번 파문의 후폭풍을 청와대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청와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윤 총장의 말과 행동을 대권 도전용으로 의심해온 민주당은 결국 정치검찰의 본색이 드러났다면서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윤 총장의 사퇴를 오히려 기획된 축출로 규정하면서 힘을 합치자며 그를 향해 손을 내밀었습니다. 이학수 기자입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정계 진출 가능성을 한 번도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봉사할지 그런 방법은 좀 천천히 퇴임하고 나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 방법에는 정치도 들어갑니까? 그건 뭐 제가 지금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정치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이 자리에서 드릴 말씀은 아닌 것 같습니다. 결국 사표를 던지자 민주당은 정치검찰의 끝판왕 윤석열의 본색이 드러났다고 비판했습니다. 사퇴 시점 역시 한 달 뒤 재보선, 그리고 국민의힘 후보 선출과 무관하지 않다고 봤습니다. 정치인 윤석열이라고 하면 당연히 지금 시점이 사회 표명의 시기라고 판단했을 것 같습니다. 정의당도 가장 정치적인 검찰총장의 마침표라고 꼬집었습니다. 결국 그동안 행보가 정계 입문을 위한 알리바이 쌓기용이 아니었는지 강한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반면에 국민의힘은 정권의 불의에 맞서던 검찰총장을 끝내 기획 축출한 거라고 맹비난했습니다. 윤 총장을 향해선 힘을 합치자고 손을 내밀었습니다. 필요하다면 윤석열 검찰총장과 힘을 합쳐서 대한민국의 헌법과 법치주의를 지키기 위한 노력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민의힘 입당 여부는 윤 총장 뜻에 달렸다고 했는데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을 단죄한 그의 입당이 쉽진 않아 보입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이제 온 국민이 정권의 불의와 싸울 때라며 야권의 보궐선거 승리는 국민 행동의 기폭제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MBC 뉴스 이학수입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들의 신도시 투기 의혹. 오늘 대통령과 총리, 국토부 장관이 줄줄이 나서서 철저한 조사를 약속했습니다. 발본 3권, 일벌 100개라는 말이 등장했는데 이 사건의 폭발력에 대한 정부의 위기감이 그만큼 크다는 뜻입니다. 먼저 김민창 기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례적으로 이틀 연속 강도 높은 조사를 지시했습니다. 발본 3권이라는 표현까지 썼습니다. 일부 직원의 일탈인지 뿌리 깊은 부패 구조에 기인한 것인지 규명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오후엔 총리도 나섰습니다. 일벌 100개 표현을 썼습니다. 사건을 철저하게 조사하고 불법 행위를 한 공직자에 대해서는 일벌 100개 하여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2시간 뒤엔 국토부 장관이 사과했습니다. 주무부처 장관이자 직전에 해당 기관을 경영했던 기관장으로서 책임을 통감하며 국민 여러분께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총리실이 이끄는 정부 합동조사단은 속도를 강조했습니다. 우선 국토부와 LH 전현직 직원에 대해선 다음 주에 조사 결과를 내놓겠다고 밝혔습니다. 조사 대상도 확대했습니다. 3기 신도시 6곳뿐만 아니라 면적 100만 제곱미터가 넘는 과천지구와 안산 장상지구도 포함됐습니다. 조사 대상은 국토부와 산하공공기관 직원, 경기도와 인천의 신도시 담당자들입니다. 본인은 물론 배우자와 부모, 자녀들의 토지 거래까지 모두 확인하기로 했습니다. 청와대와 국회, 서울시는 조사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의혹의 한가운데 있는 LH는 오늘 임직원 명의로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했습니다. MBC 뉴스 김민찬입니다. 자, 오늘 책임을 통감한다며 사과까지 한 변창흠 국토부 장관. 그런데 MBC 기자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신도시 개발이 안 될 줄 알고 샀을 거다. 메리트, 그러니까 득이 될 게 없다. 한마디로 투기가 아니었다는 거죠. 이 조사는 이제 막 시작이 됐는데 장관은 벌써 결론을 내린 것처럼 보입니다. 이문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변창흠 국토부 장관이 MBC 기자에게 한 말입니다. 개발 정보를 알고 땅을 미리 산 건 아닌 것 같다. 신도시 개발이 안 될 걸로 알고 샀는데 갑자기 신도시로 지정된 것 아닌가 생각한다. LH 직원들이 신도시 개발이 될지 몰랐다는 겁니다. 왜 그렇게 생각할까? 변 장관은 전면 수용되는 신도시에 땅을 사는 건 바보짓이다. 수용은 감정가로 매입하니 메리트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LH 직원들이 개발 정보를 미리 안 것도 아니고 이익 볼 것도 없다는 겁니다. 투기가 아니라는 뜻처럼 들립니다. 변 장관은 또 신도시 개발 정보를 얻어서 보상받기 위해 땅을 구입한 게 아니다. 2025년 이후 민간 개발될 걸로 알고 땅을 샀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LH 직원들이 땅을 산 건 신도시 개발과 상관없고 민간이 자체 개발하는 줄 알고 샀다는 뜻입니다. 변창흠 장관의 이런 생각은 투기 의혹을 받고 있는 LH 직원들의 해명과 똑같습니다. 개발이 될 거라고 전혀 생각을 못했었습니다, 실제. 그리고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개발하는 식으로 해서 동의서가 받고 하겠다면. 장관님. 변 장관이 왜 그렇게 생각했는지 묻기 위해 다시 질문했지만 답을 듣지는 못했습니다. 메리트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라는 이제 좀 얘기가 있던데 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기자 간담회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무거운 책임감 느끼고 있습니다. 정부 합동조사는 이제 막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주무부처 장관은 이미 투기가 아니라는 결론을 갖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MBC 뉴스 이문현입니다.
정말 변창흠 장관의 말처럼 LH 직원들은 득이 될 게 없는데도 신도시 땅을 샀을까? 저희가 취재를 해보니까 그게 아니었습니다. LH 직원들이 땅을 1,000제곱미터씩 쪼개서 등기를 했는데 그 직후에 규정이 개정돼서 분양권 혜택을 받게 됐습니다. 규정이 바뀔 거라는 내부 정보를 미리 알았던 건지 이준희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시흥에 있는 5,000제곱미터 땅. LH 직원 5명이 함께 작년 2월에 사들였습니다. 그런데 사들인 다음 지분을 쪼갭니다. 원래 3필지였는데 우선 하나로 합친 뒤 이번에는 4개로 다시 쪼갰습니다. 하나에 1,000제곱미터가 약간 넘는 크기입니다. 이렇게 지분 쪼개기가 끝난 건 7월 23일입니다. 이들은 왜 지분을 이렇게 쪼갰을까? 엿새 뒤인 7월 29일 국토부가 신도시 보상 규정을 개정합니다. LH의 보상 제안을 받아들일 경우 원래는 땅을 살 수 있는 권리만 줬습니다. 그런데 규정을 바꿔 아예 아파트 분양권을 주겠다는 내용입니다. 단 조건이 있습니다. 크기가 1,000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합니다. 아파트 분양권은 땅을 살 수 있는 권리보다 훨씬 더 인기가 많습니다. LH 직원들이 지분 쪼개기 덕에 챙길 수 있는 분양권은 1개에서 4개로 늘어났습니다. 이렇게 보상 규정이 바뀔 거라는 걸 LH 직원들은 미리 알고 있었을까? 이미 몇 달 전부터 국토부와 LH가 이런 협의를 하고 있었습니다. 2019년 9월 달인 이 얘기를 들었었거든요. 서강준 시대 특별공급과 관련된 얘기를. LH 보상 쪽 담당 그랬던 것 같은데요. 변창흠 장관은 이들이 신도시 보상을 노린 게 아니라 2025년 이후 민간 개발을 염두에 두고 들어갔다고 했습니다. 사실일까? LH 직원들이 구입한 땅마다 빼곡히 심어져 있는 묘목. 이건 민간 개발에서는 보기 힘든 풍경입니다. 민간 개발 같은 경우는 그 개발 자체가 불확실성이 크기 때문에 땅을 나누거나 또 지상에 나무를 심는 그런 일들은 거의 없다고 봐야 됩니다. 수십억 원에 대한 대출 이자를 감당해가며 2025년 이후까지 민간 개발을 기다린다는 것도 설득력이 떨어집니다. 신도시가 되지 않으면은 투자한 원금을 회수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토지를 처분하기가 막연하다라는 얘기거든요. 시기도 방법도 절묘한 LH 직원들의 토지 매입. 하지만 변창흠 장관은 직원들의 해명을 더 믿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이준희입니다. 자, 어제 국토부가 LH 직원들이 사들인 땅을 4곳 더 찾았다고 밝혔죠. 저희가 확인을 해봤더니 그중에 한 명이 광명과 시흥을 오가면서 거의 매년 쇼핑을 하듯 땅을 사들인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자, 이 직원이 동료들과 함께 사들인 땅값만 43억 원입니다. 이어서 남재형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경기도 광명시 옥길동의 밭입니다. 사람 키만한 왕버들나무를 지나다닐 수도 없을 정도로 빽빽하게 심어놨습니다. 하루에 한 번씩은 와요. 올겨울에는 거의 못 본 것 같고 저쪽에 가서 주말에 하시는 분들 커피 먹고 있으면 둘러보고 인사하고 가고. 지난 2017년 8월 LH 직원 강모 씨가 526제곱미터의 이 땅을 1억 8천만 원에 사들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듬해에는 6km 떨어진 시흥시 무진해동의 땅 5,905제곱미터를 LH 직원 박모 씨와 함께 부부 동반으로 19억 원에 샀습니다. 강 씨는 최근까지 토지 보상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 책임자였고 박 씨는 3기 신도시 발표 때 들어간 대규모 택지 중 한 곳의 사업 단장이었습니다. 강 씨는 토지를 쇼핑하듯 계속 사들였습니다. 지난해 초에는 시흥시 과림동의 땅 5,025제곱미터를 또 다른 LH 직원 4명 등 지인들과 함께 지분을 쪼개 전체 20억 5천만 원에 샀습니다. 광명 시흥 일대 3필지를 사들인 강 씨는 노후 대비용 투자라고 주장했습니다. 퇴직하고 나면은 직장을 간두게 되니까 그쪽으로 가갖고 살고 싶었거든요. 이야기하죠 봐보니까 같이 하게 됐습니다. 함께 투자한 박 씨도 내부 정보를 이용한 건 없다면서 부동산 중개업소가 소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유, 내부 정보에 어려움 안 푸는 지도 없고요. 여사분들도 여기가 좋습니다, 이거 좋습니다 소개를 하잖아요. 그것만 믿고 산 거지. 하지만 거액을 들여 개발 예정지만 족집게로 골라내듯 투자한 데다 매입 비용의 60% 이상이 대출이라는 점에서 이들의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집니다.
강 씨 혼자 또는 동료들과 함께 4년에 걸쳐 사들인 땅은 광명 옥길동, 시흥 무진해동, 시흥 과림동 등 3곳에 총 11,400제곱미터 43억 원어치입니다. 이 가운데 금융기관에서 빌린 돈만 27억 원 정도였습니다. MBC 뉴스 남지현입니다. LH 직원들의 투기성 행동, 국민적 공분이 커지고 있지만 현행법상 처벌이 쉽지 않고 또 가능하다고 해도 수위가 약합니다. 그래서 국회에선 이른바 LH 사태 방지법이 뒤늦게 발의되기 시작했는데 정말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을지 나세훈 기자가 따져봤습니다. 파문 이틀 만에 국회에 LH 사태 방지법 1호가 제출됐습니다. 업무 중 알게 된 정보를 부당하게 사용하면 이득에게 최대 5배까지 벌금으로 물린다는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입니다. 개정안은 몰수 및 추징 조항을 신설하고 이득액에 따라 최대 무기징역까지 가능하게 하는 등 처벌 수위를 크게 높였습니다. 내부 정보를 이용한 토지 거래에 대해서도 이 법안을 통해서 강력하게 처벌하고 또한 부당 이득에 대해서는 몰수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현행법으로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만 가능한데 너무 약하다는 겁니다. 민주당은 또 공공주택지구 지정 시기 앞뒤로 국토부나 LH의 임직원과 가족의 토지 거래를 집중 조사하게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공직자 재산 등록 대상에 LH 같은 공기업 직원들까지 포함시키는 방안도 추진될 것으로 보입니다. LH와 같은 공기업의 개발 담당 부서 직원들도 재산 등록 대상에 포함시켜 상시 감독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방 대책과 처벌 수위를 강화하는 것에 앞서 수사와 재판 과정에선 업무 관련성 입증이 어려워 수시로 솜방망이 처벌에 그쳐왔던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LH 직원들의 이번 투기 의혹 사건의 경우도 관련 본부나 부서 근무자들이 아니어서 직접적 업무 관련성을 입증하긴 어려운 상황. 최근 5년간 비슷한 사유로 징계를 받거나 형사처벌을 받은 LH 직원들은 한 명도 없습니다. LH 직원이라고 부동산 투자하지 말란 법 있냐? 투기인지 투자인지는 법원이나 검찰에서 판단할 사안이라는 직원들의 글이 직장인 커뮤니티에 올라오는 이유입니다. 따라서 현행 자본시장법처럼 내부자로 인정되는 직원의 범위 자체를 넓힐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MBC 뉴스 나세웅입니다. 백신 접종의 속도가 붙으면서 어제까지 엿새 동안 15만 명 넘게 1차 접종을 마쳤습니다. 접종자가 늘면서 이상 반응과 사망 신고도 늘고 있는데요. 정부는 불안해하지 말라고 거듭 당부했고 문재인 대통령도 이달 말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접종할 예정입니다. 김미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늘 오전 서울대병원 상급 종합병원 중 처음으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을 시작했습니다. 김현수 서울대병원장이 첫 접종자로 나섰습니다. 장단점이 있을 수 있겠지만 이미 나와 있는 백신들이 모두 다 근거를 갖고 있으니까 저는 국민들이 뭐든지 자기 순서되면 좀 맞기를 바랍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조만간 백신을 접종할 예정입니다. 청와대는 문 대통령이 기꺼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접종하겠다는 입장이라고 밝혔습니다. 화이자 백신은 의료진이 접종하고 있는 데다 일반 국민들도 백신 선택권이 없는 만큼 대통령도 종류를 가리지 않고 접종하겠다는 겁니다. 6월 11일 영국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 정상회의 일정을 고려하면 문 대통령은 3월 말쯤 1차 접종을 하고 8주 뒤에 2차 접종을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백신 접종은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어제 하루 65,446명, 지금까지 15만여 명이 화이자와 아스트라제네카 1차 접종을 마쳤습니다. 백신을 맞은 뒤 사망한 사례도 3건이 더 추가돼 모두 5건으로 늘었습니다. 전북 전주와 부안의 요양병원에서 50대 남성 2명과 대전의 요양병원에서 20대 여성이 백신을 맞은 뒤 하루나 이틀 뒤 숨졌습니다. 이들은 심뇌혈관 질환이나 당뇨를 앓고 있었고 중증 장애 시설에 입소한 경험이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예방접종 과정에서 사망 사례가 나오더라도 사망 원인에 대한 과학적인 평가가 나올 때까지 기다려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또 전 세계적으로 백신 접종으로 인한 사망 사례가 확인된 적은 없다며 백신 접종에 계속 참여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과도하게 불안감을 갖지 말아 주십시오.
지침대로 또 준비된 대로 예방접종에 임해 주실 것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간곡히 말씀드립니다. 접종 후 중증 이상 반응이 나타나더라도 보통 30분 이내에 발생하기 때문에 현장 의료진이 충분히 대응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MBC 뉴스 김미입니다. 새로운 확진자는 오늘도 400명대, 정체기는 길어지고 백신 접종은 늘고 있고 그러면서 경계심도 느슨해질 수 있다 보니 재확산의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새롭게 바꾼 거리두기 체계의 초안을 내일 공개합니다. 김하영 기자입니다. 서울 대한항공 본사에서 임원 2명 등 6명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지난주 몸살 증상을 보인 임원 1명이 어제 확진됐고 이 임원과 함께 식사를 했던 다른 임원도 감염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한항공 측은 필수 인력을 제외한 전 직원에게 재택근무 조치를 내렸습니다. 경기도 이천의 스티로폼 공장에서도 지난 2일 외국인 노동자 1명이 확진된 뒤 모두 12명이 감염됐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는 기숙사 생활하고 계셨고 이제 우리나라 분들은 이제 출퇴근 좀 하고 계신 분들 계셨고.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424명. 지난달 20일부터 계속 300~400명대를 유지하며 확산세가 줄지 않고 정체된 상황입니다. 방역당국은 3차 유행이 1, 2차 유행에 비해 규모가 크다 보니 소규모의 조용한 전파가 여전히 많기 때문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외국인 노동자들이 많은 사업장처럼 3차 유행을 통해 새롭게 확인된 고위험 공간들이 확산세 차단을 어렵게 한다고 밝혔습니다. 거리두기 후에 어느 정도의 피로감, 연말연시와 또 각종 연휴 등을 거치면서 아무래도 어느 정도 늘어난 이완감도 작용을 했다고 판단이 됩니다. 변이 바이러스 감염자도 6명이 추가로 확인됐습니다. 특히 1명은 지난달 인천 연수구 수출매매단지 관련 확진자로 해외 입국자가 아닌 국내에서 감염된 사람이었습니다. 정부는 확산세가 잡히지 않은 상태에서 백신 접종이 방심의 신호탄이 돼 다음 달 4차 유행이 발생하지 않을지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영국의 사례를 보면 접종 시작 한 달 후의 확진자 수가 각각 2.7배에서 5.5배까지 늘어났다는 사실에 방역당국은 내일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과 관련한 공청회를 열고 초안을 공개해 현장의 의견을 수렴한 뒤 이달 안에 최종안을 마련해 발표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김하영입니다. 국민의힘이 서울시장, 부산시장 보궐선거의 최종 후보를 선출했습니다. 서울은 예상을 깨고 오세훈 후보가 나경원 후보를 눌렀고 부산은 예상대로 박형준 후보가 선출됐습니다. 잠시 뒤 2부에서 오세훈 후보 직접 만나보겠습니다. 배주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호 2번 오세훈 후보 41.64%, 기호 3번 나경원 후보 36.31%. 비록 박빙일 거란 막판 분석도 나오긴 했지만 그래도 결과는 예상 밖이었습니다. 오세훈 후보는 여성 가산점 10%까지 받은 나경원 후보를 5%포인트 넘게 따돌리며 국민의힘 서울시장 최종 후보로 선출됐습니다. 다수가 설마 하던 뒤집기 대반전에 성공한 겁니다. 수락연설에서 오 후보는 10년 전 시장직 사퇴를 다시 사과하며 감격한 듯 울먹였습니다. 임기를 다 마치지 못한 시장으로서 10년간 살아오면서 그 죄책감, 또 자책감. 부산시장 후보로는 예상대로 박형준 후보가 과반 득표로 선출됐고 박성훈, 이현주 후보가 2, 3위를 차지했습니다. 이 폭주하는 정권에 대해서 정말 얼마나 실망하고 분노하고 있는지 현장에서 절절히 느끼고 있습니다. 이 정권의 폭주에 대해서 반드시 제동을. 이제 관심은 범야권의 서울시장 후보 단일화로 쏠리고 있습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후보가 목표가 아니라 시장이 되는 게 목표여야 한다며 본인의 본선 경쟁력을 또 강조했습니다. 조만간에 만남을 통해서 건설적인 협력 방안에 대해서 논의를 하기를 희망합니다. 양측은 실무 협상단을 꾸려 곧바로 단일화 협상에 나설 계획입니다. 하지만 여론조사 질문, 출마 기호, 시민 참여 경선 여부 등 단일화 방안을 두고 양측의 치열한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배주환입니다.
인천에서 8살 소녀가 온몸에 멍이 든 채 숨진 사건, 저희가 추가 취재를 해보았더니 1살 많은 오빠도 학대 피해자였습니다. 친부모의 방임과 폭력에 두 남매는 2년 넘도록 보육시설에서 생활하다 지금의 가정에 복귀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임명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기도 수원의 한 아동보육시설입니다. 인천에서 온몸에 멍이 든 채 숨진 8살 여자아이는 1살 터울의 오빠와 함께 지난 2016년 2월 이곳에 입소했습니다. 당시 여자아이는 3살, 오빠는 4살이었습니다. 남매의 친부모는 양육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지자체를 찾아와 임시보호라도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아동보호 전문기관 상담사는 면담 과정에서 수상한 흔적을 발견했습니다. 오빠의 목에 큰 흉터가 있었던 겁니다. 결국 친모는 친부가 아들의 목을 졸랐다는 사실을 털어놓았습니다. 또 아이들이 더 어렸을 때 아동학대로 한 차례 신고가 접수된 적이 있었다는 사실도 추가로 확인했습니다. 분리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아동보육시설로 보내진 남매는 두 곳의 시설을 거친 뒤 2년 8개월 만인 2018년 1월 친모의 요청에 따라 퇴소했습니다. 아동보호 전문기관 관계자는 가해자인 친부와는 헤어진 상태였고 친모가 남매를 자주 찾아와 면회하는 등 원가정 복귀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상담사는 남매가 잘 지내는지 확인하기 위해 지난 2019년과 지난해 1월 두 차례에 걸쳐 가정 방문도 했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특이점을 발견하진 못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러나 1년여 만인 지난 2일 8살 여자아이는 온몸에 멍이 들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아이는 또래에 비해 체격도 작았습니다. 많이 말랐다고는 그 영양 상태가 좀 좋지 않아 보이고 많이 말라 있는 상태라. 친모는 아이가 사망 전날부터 아무것도 먹지 않으려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학대로 인한 사망은 부인하고 있습니다. 계부는 아이가 말을 듣지 않아 체벌한 적은 있지만 딸이 숨진 당일에는 전혀 때리지 않았다고 진술했으며 친모는 아이를 잘 돌봤고 왜 사망했는지 모르겠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숨진 아이의 몸 여러 부위에서 멍과 같은 손상이 확인됐다는 부검 결과를 토대로 아동학대 치사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MBC 뉴스 임명찬입니다. 제보는 MBC입니다. 택배기사가 분류 작업을 하다 컨베이어 벨트에 끼어 손가락이 잘렸습니다. 그런데 해당 대리점은 아예 산업재해보험에 가입도 돼 있지 않았고 대리점 소장은 그냥 참고 일하라니까 말을 안 듣냐면서 오히려 피해자를 나무랐습니다. 실제 녹취와 함께 김건휘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지난해 11월 30살 택배 노동자 김 씨는 왼손 약지 한마디를 잃었습니다. 컨베이어 벨트 앞에 서서 택배 상자를 분류하던 중 손가락이 빨려 들어간 겁니다. 박스 이렇게 만지다 보면 장갑이 좀 빨려 들어갈 때가 많거든요. 밑 톱니 같은 거에 빨려 들어가면서 왼손이 같이 들어간 겁니다. 일을 시작한 지 한 달도 채 안 된 때였습니다. 서둘러 접합 수술을 했지만 손가락 신경은 살아나지 않았고 결국 지울 수 없는 영구 장애로 남았습니다. 대리점 소장에게 산재 처리를 신청했지만 속도는 더디기만 했습니다. 진행 상황을 묻는 김 씨에게 돌아온 건 폭언뿐이었습니다. 에휴, 그냥 참고 일하라니까 이제 말을 안 듣고. 그 정도 부상은 별게 아니라는 믿기 힘든 비난까지 들어야 했습니다. 손 더 심한 많이 봤어. 너 그 정도 갖고 그렇게 경험이 없어서 그런 거야. 나이가 어려서 그런 거. 대리점 소장은 위로나 사과는커녕 통원 치료 중인 김 씨를 탓하기까지 합니다. 몇 달을 그러고 있으면 이게 말이 되냐? 아이고, 아직 어려서 차이 경험이 없어서 그러지. 아주 그냥 겁이 많고 아주 그냥. 너 아직 나약해서 그래 이놈아. 지금까지 들어간 치료비만 1,500여만 원. 하지만 대리점은 아직까지 치료비를 한 푼도 주지 않았습니다. 모든 노동자는 고용 형태와 무관하게 산재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이 대리점은 산재보험에 가입조차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명백한 불법 사업장인 셈입니다. 해당 대리점 소장은 산재보험을 들어야 하는지 잘 몰랐다며 폭언 사실도 부인했습니다. 지금 사이좋게 잘 지내는데요. 제가 한 게 아니에요. 누가 한 거예요? 그런 말을 그럼? 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MBC 취재가 시작되자 한진택배 대리점 측은 뒤늦게 사과에 나섰습니다. 제가 쭉 봤을 때도 소장이 대리원적으로 대응했던 거는 맞는 것 같고요. 그때는 안 됐던 걸로 지금 파악이 됩니다. 그러나 피해 당사자는 손가락을 잃은 지 석 달이 넘도록 아무런 보상도 사과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소장님은 뭐 한두 달만 하고 바로 출근해라 뭐 이런 식으로만 얘기하고 심지어 제가 산재한다고 하니까 뭐 그거 안 되는데 뭘 시도하냐고 뭐 이런 식으로 계속. MBC 뉴스 김건희입니다. 승용차가 오토바이를 향해서 경적을 한 번 울렸습니다. 그랬더니 오토바이 운전자가 승용차 뒷유리에 벽돌을 던져서 구멍이 뚫렸는데 뒷자리에는 초등학생 두 자녀가 타고 있었습니다. 정상빈 기자입니다. 어제 저녁 서울 강남구의 한 골목길. 우회전하려는 승용차 옆을 오토바이 한 대가 아슬아슬하게 스쳐갑니다. 놀란 차량 운전자는 한 차례 경적을 울렸습니다. 오토바이가 급하게 왼쪽 제 운전석을 스치듯이 이제 끼어들었거든요. 그래서 너무 놀라서 사실 경고의 의미로 클락션을 한번 눌렀는데 그리고 300m 정도를 더 이동했을까 조금 전 그 오토바이가 나타나 뒤따라오기 시작합니다. 빠른 속도로 차량에 접근한 오토바이 운전자. 품속에서 뭔가를 꺼내 느닷없이 차 뒷유리에 던지고 달아납니다. 차량 뒷유리엔 구멍이 뚫렸고 순식간에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진짜 그냥 쿵 소리가 나가지고 처음에 사고 난 줄 알았어요. 사고 난 줄 알아서 사고 났나 보다 뒤를 봤는데 구멍이 뚫려 있더라고요. 너무 깜짝 놀라서. 당시 뒷자리에 타고 있던 11살, 8살 두 아이는 깜짝 놀라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애들이 저녁을 못 먹어서 차에서 김밥을 먹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막 그 김밥 포장지로 이제 막 유리가루가 막 웃어서 쏟아지니까 놀라기도 하고 막 울고. 다행히 아이들은 크게 다치진 않았습니다. 경찰은 오토바이 운전자가 이곳 공사장에서 벽돌을 들고 나와 피해 차량을 50여 미터 쫓아간 뒤 신호등 앞에 정차한 차량의 뒷 유리창을 향해 던진 걸로 보고 있습니다. 경찰은 현장 주변 CCTV를 분석해 오늘 오전 30대 오토바이 운전자 A씨를 붙잡았습니다. A씨는 영상에 찍힌 게 자신이 아니라며 범행 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주변 CCTV와 벽돌 등 확보된 증거를 바탕으로 정확한 범행 경위와 동기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정상빈입니다. 제주의 한 대형마트 주차장에서 차량 한 대가 갑자기 질주하면서 2명이 다쳤습니다. 운전자는 급발진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제주에선 이틀 전에도 택시 한 대가 앞으로 돌진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공교롭게도 두 차량 모두 현대차에서 생산된 전기 자동차였습니다. 이소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오늘 오전 11시쯤 제주 시내 한 대형마트 주차장 출구. 멈춰있던 전기자동차 한 대가 빠르게 앞으로 튀어나갑니다. 갑자기 속도를 올려 순식간에 질주한 겁니다. 사고가 난 전기차는 정산을 위해 출구 차단기 앞에 멈춰서 있었는데요. 그런데 갑자기 10여 미터를 내달려 철제 난간을 들이받고 겨우 멈춰섰습니다. 난간은 엿가락처럼 휘었고 차량 앞부분은 박살이 났습니다. 60대 운전자는 주차장을 빠져나가려고 가속 페달에 살짝 발을 올리는 순간 갑자기 차량이 달려나갔다고 말합니다. 기다리는데 갑자기 부릉 하면서 달려가는 거예요. 브레이크 밟을 순간도 없이 그냥 순간적으로 엄청난 속도로 가는 겁니다. 고 씨와 함께 타고 있던 딸은 가슴과 허리에 타박상을 입었습니다. 사고를 목격한 사람들은 차량이 굉음을 내며 돌진했다고 말했습니다. 짧은 시간에 위 하면서 쾅 부닥쳤습니다. 그게 경주용 자동차 그 소리였습니다. 기계음이 아주 셌습니다. 그게. 이틀 전에도 제주에선 전기차가 돌진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민속 5일 시장에서 전기 택시 한 대가 시장 입구로 달려와 기둥을 들이받으면서 70대 택시기사와 40대 행인이 다쳤습니다. 사고가 난 두 차량은 차종은 다르지만 모두 현대자동차가 생산한 전기 차량입니다. 현대차 측은 사고 원인이 다양할 수 있다며 가속 페달을 밟은 장치 기록과 주행 흔적 등을 통해 사고 원인을 조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사고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을 토대로 경위를 파악하고 운전자의 치료가 끝나는 대로 사고 원인을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이소연입니다.
일반 승용차의 모습으로 고속도로를 달리면서 교통법규를 위반한 차량을 적발하는 암행 순찰차. 사고 예방 효과가 큰 것으로 확인이 되면서 경찰이 오늘부터 암행 순찰차를 시내 도로에도 투입했습니다. 이다현 기자가 함께 타봤습니다. 광주 서구의 왕복 8차선 도로. 차량들이 다니지 않는 틈을 타 학원버스 한 대가 중앙선을 넘어 불법 유턴합니다. 이 모습을 지켜보던 승용차 한 대가 갑자기 사이렌 소리를 울리며 버스를 추적합니다. 시내도로에 첫 투입된 암행 순찰차입니다. 025 차 정차하세요. 얼마 지나지 않아 불법으로 유턴하던 택시가 또 적발됩니다. 유턴구역은 한참 더 위로 올라가서 하셔야죠. 중앙선 침범은 벌점도 30점으로 높고 12대 중과실에 해당되는데 운전자들은 경찰차가 주변에 있는 줄 모르고 중앙선을 넘었습니다. 바로 이 차량이 암행 순찰차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외관상으로는 일반 승용차와 똑같습니다. 하지만 경광등과 사이렌, 확성기 등 단속에 필요한 장비는 모두 갖췄습니다. 차량 내부에 있는 블랙박스와 캠코더로 증거 영상을 확보하고 카메라로 속도 위반 차량도 단속합니다. 지난 2016년부터 고속도로에서 시범 운영한 동안 사고 건수는 20%가량, 사망자는 10% 줄었습니다. 암행 순찰차의 효과가 확인되면서 경찰이 올해부터 전국 시내 도로에서도 운행하기로 한 겁니다. 특정 시간대는 정해지지 않고 24시간 이 암행 순찰차를 운영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경찰은 이달 말까지 계도 기간을 거친 뒤 다음 달부터 본격적인 단속을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이다현입니다. 바로 간다 김문희 기자입니다. 바닷가 방파제에서 낚시도 하고 쉴 수 있도록 지자체에서 수십억 원을 들여 친수 공간이라는 걸 만들고 있는데요. 정말 관광객들이 즐길 만한 곳일까요? 바로 가보겠습니다. 울산 장생포항에서 배를 타고 30분 거리. 시원하게 뻗은 울산 신항의 난방파제가 나타납니다. 길이만 2.1km, 4,100억 원을 들여 완공했습니다. 배에서 내린 낚시객들이 장비를 챙겨 하나둘씩 방파제로 올라갑니다. 이 방파제는 국내 처음 친수시설을 조성해 지난 2010년부터 개방됐습니다. 방파제 기능만 하는 게 아니라 관광객들이 바다를 즐길 수 있게 꾸며놓은 겁니다. 테라스 구조로 만든 공간에선 바다 한가운데로 낚싯줄을 들이올 수 있고 매점과 휴게실에선 간단한 식사도 할 수 있습니다. 화장실도 많이 있고 매점도 있고 해서 좀 편해요. 낚시하는 곳을 직접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아무런 안전시설도 없이 바다를 향해 뻥 뚫려 있습니다. 원래는 난간 형태였지만 강풍에 뜯겨서 기둥 몇 개만 위태롭게 남아 있습니다. 기둥이 통째로 뽑힌 곳은 이렇게 성인 몸이 빠질 정도로 틈이 크게 벌어져 있고요. 그나마 붙어있는 기둥들도 모두 휘어져서 언제 뽑힐지 모르는 상태입니다. 가드레인이 지금 다 파손됐잖아요. 저쪽도 마찬가지고 여성분이나 애들은 좀 위험할 수가 있겠습니다. 방파제 바로 뒤편, 자리에 편히 앉아서 바다를 감상할 수 있게 만든 곳입니다. 계단식 블록 곳곳에는 이렇게 균열이 나 있는데요. 이 금인한 길을 따라 쭉 가다 보면 블록이 뒤틀려서 어긋난 현상까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곳은 그나마 나은 편이라고 합니다. 동방파제 한번 가보세요. 어디요? 동방파제. 거기는 아예 펜스가 없어요. 자리 싸움도 치열하고 오히려 안전사고의 위험은 거기가 더 있죠. 2004년에 개방된 울산 신항의 동방파제로 가봤습니다. 철제 난간을 지탱하던 줄이 끊어져 거의 쓰러져 있습니다. 낚시를 하는 시민들 뒤로 철제 난간이 무너져 내려 있는데요. 아무런 안전장치 없이 무방비 상태입니다. 방파제 화장실을 살펴봤더니 쓰레기에 파묻혀 도저히 이용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그러면 화장실 있어요, 여기? 이 방파제? 없어. 없고 저 끝에. 저 끝에 화장실이 진짜 문도 없고 저. 관리를 맡은 해양수산청은 작년 태풍 피해로 시설이 망가졌다고 해명했습니다. 그 태풍 그 하이선하고 그 마이삭 때 그때 좀 일부 좀 파손이 된 걸로 좀 알고 있고요. 그리고 고공사 시행할 때 같이 좀 보수를 좀 할 예정입니다.
그렇다고 설치나 관리에 특별한 원칙이 있어 보이진 않습니다. 지난해 완공된 울산신항 북방파제입니다. 여기에도 친수시설을 설치했는데 보안을 이유로 출입은 막고 있습니다. 당장 이용도 못할 시설을 일찌감치 만들어 놓고 방치해두고 있는 셈입니다. 뭐 매월에 몇째 주에 딱 한 달 개선계시는 그런 게 없어요. 봐가면서 저희가 가서 이렇게 하든지. 포항과 제주를 비롯한 전국에서 유행처럼 방파제에 예산을 쏟아부어 친수 공간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관광 자원으로 활용하겠다는 의도와 달리 곳곳에서 흉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바로 간다 김문희입니다. 미얀마 상황 이쯤 되면 민간인 학살 사태입니다. 시위대를 향해 기관총을 쏘고 전투기 편대가 저공으로 비행하는 장면도 포착됐습니다. 어제 하루 40명 가까이 사살됐는데 상당수가 머리에 총을 맞는 조준 사격이었습니다. 보도에 김정환 기자입니다. 긴장된 표정의 19살 소녀 치알신. 군경의 진압이 시작되자 달아납니다. 그리고 몇 시간 뒤 머리에 총을 맞고 숨졌습니다. 티셔츠에 적혀있던 다 잘 될 거야란 문구는 저항의 상징이 됐습니다. 인간이라면 이럴 수는 없다며 군부를 비판한 시민들은 저항의 상징인 세 손가락을 지켜들고 마지막 길을 배웅했습니다. 미얀마군은 시위대를 향해 기관총을 쏘는가 하면 저격수까지 곳곳에 배치했습니다. 사망자 상당수가 머리에 총을 맞고 숨져 조준 사격 의혹도 나오고 있습니다. 미션간에 쏘라. 배냐 피래. 또 피비로 루리 아이 티래. 차라우 티래. 가운레 뿌인터 도아래. 나칸 티래. 멜로. 전투기 편대가 저공 비행을 하는 모습도 포착돼 전쟁터를 방불케 합니다.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는 군부의 민간인 학살에 경악하고 있습니다. We are appalled and revulsed to see the horrific violence perpetrated against the people of Burma. 유엔은 오는 5일 안전보장 이사회를 소집해 미얀마 사태를 논의할 예정이지만 중국과 러시아의 소극적 태도로 실질적인 조치가 나올 가능성은 낮습니다. 미얀마인들은 국민 대학살이라며 유엔의 보호 책임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보호 책임은 국가가 집단 학살이나 반인륜 범죄로부터 자국민 보호에 실패할 경우 국제사회가 강제 조치에 나서도록 한 조항입니다. 미얀마인들은 얼마나 더 많은 사람이 죽어야 되냐며 유엔군 파병 등 적극적인 개입을 거듭 호소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장원입니다. 7급 이하 45세 미만의 여직원에게만 소장실을 청소하도록 했던 인천의 한 보건소. 어제 보도 이후에 보건소가 대책을 내놨는데 이 역시 황당합니다. 그렇다고 소장이 직접 주전자를 들고 다니게 할 수 없다면서 소장실에 아예 수도를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임혜령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인천의 한 보건소가 7급 이하 45세 미만 정규직 여직원들에게 내린 소장실 청소 지침. 이 중 소장님 지시사항으로 강조된 주전자 채우기가 있습니다. 황당한 청소 지침에 대한 보도가 나간 뒤 보건소 측은 해결책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여기나 뭐 이런 건 다 바깥으로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또 소장님이 부부차를 뒤에서 다니시는 것도 그렇고 제가 다니시잖아요. 그러면서 아예 소장실에 수도를 설치하는 것까지 검토 중이라고 했습니다. 그 소장실 쪽에다 수도를 연결을 해야 되나? 네, 그런 생각도 하고. 보건소 직원들은 오늘도 소장실을 청소했습니다. 다만 보건소 측은 문제가 된 45살 미만 여직원만 하는 기준은 없애고 청소를 하는 것을 양해한 직원에게만 맡기기로 했습니다. 직원들에게 업무와 상관없는 청소를 시키는 건 명백한 직장 갑질입니다. 고용노동부에서도 허드렛 일을 시키거나 사적인 업무 지시를 하는 것을 직장 내 괴롭힘 유형으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유형이라서 매뉴얼로 따로 분류가 됩니다. 그러나 관할구청 측은 갑질 신고도 들어오지 않았고 조사할 일도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보건소장이 구청 국장급인데 이해할 수 있는 일 아니냐고 반문하기도 했습니다. 보건소장님도 작업이고 본청의 국장님도 작업이에요. 근데 그분들은 비서가 같은 작업인데 어떤 사람은 본인이 직접 청소를 하고 어떤 사람은 비서가 하고. 갑질이 아닌지 해결할 생각은 있는지 문제의 보건소장에게 직접 물었습니다. 그러자 대뜸
청소를 자기가 하겠다고 했습니다. MBC 뉴스 이매련입니다. 이어서 오늘 이 뉴스 전해드리겠습니다. 서울의 한 주택가에서 주둥이를 포장 테이프로 칭칭 묶어놓은 개가 발견됐습니다. 알고 보니까 그 이유가 황당했습니다. 계단에 앉은 리트리버 종의 개 한 마리가 어딘가를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개 주둥이가 이상하죠? 포장에 쓰이는 일명 박스 테이프가 칭칭 동여매져 있습니다. 저희 집 개 산책하고 있는데 코너 이렇게 돌다가 개가 엄청 낑낑대길래 가서 봤더니 입에 테이프가 감겨져 있더라고요. 한 3-4번. 입을 아예 못 벌리더라고요. 너무 놀랐어요. 개는 입을 통해 호흡과 의사교환을 하는 동물. 주둥이를 테이프로 동여맨 건 학대 행위로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람 같으면 보자기를 씌워놓고 있는 상태와 같은 거죠. 굉장히 답답하고 고통스럽겠죠. 신고를 받은 동물보호단체가 담당 공무원과 함께 긴급 구조에 나섰습니다. 현장 확인 결과 주둥이가 묶인 개는 덩치는 크지만 이제 겨우 1살이 된 어린 강아지. 다행히 주둥이 테이프는 모두 떼어진 상태였지만 주변 상처는 확연했습니다. 개 주인은 학대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개가 너무 짖어서 어쩔 수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럼 집에서 시끄럽다고 민원으로. 하지만 현장을 확인한 전문가들은 개가 짖을 수밖에 없는 사육 환경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감옥 수준이라고 봐야겠죠. 거의 공간은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2사람 누우면 되는 정도 크기. 옥상으로 올라가는 계단 정도 불로 묶여 있었어요. 산책은 전혀 시킨 적이 없고요. 생활 영역이 너무나 좁다 보니까 그 스트레스를 외부의 소리에 반응함으로써 푼 것입니다. 동물보호단체는 이번 사건이 개 주인의 무지에서 비롯됐을 수 있다 하더라도 학대 행위로 볼 수 있는 여지가 큰 만큼 개 주인을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반려동물을 키워서는 안 됩니다. 오늘 이 뉴스였습니다. 미국 바이든 행정부의 국무장관과 국방장관이 이달 중순 동시에 한국을 방문합니다. 일본을 먼저 방문하는 일정을 잡았는데 한미일 동맹을 복원하는 데 중점을 둘 것으로 보입니다. 조효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 외교안보수장의 첫 해외 순방지는 한국과 일본입니다. 한미 관계의 정통한 외교 소식통은 바이든 정부 취임 이후 처음으로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이 3월 중순경 인도 태평양 지역 순방에 나설 예정인데 순방국에 한국도 포함됐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방문은 17일이 유력한데 일정을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일본 언론은 두 사람이 15일부터 17일까지 일본을 방문할 예정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미국의 외교안보수장이 한국과 일본을 함께 방문하는 것은 한미일 동맹 회복에 그만큼 무게를 두고 있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전략적 경쟁자로 부상한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인데 한일 관계 개선을 직접 주문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아시아 국가 중 한국과 일본, 호주를 미국의 가장 큰 전략적 자산으로 꼽았습니다. The Biden-Harris administration is committed to strengthening America's relationships not only with our allies, but the relationships among them. None are more important than Japan and the Republic of Korea. 한미 외교 국방장관이 2+2 회담을 갖는 건 지난 2016년 이후 4년여 만입니다. 정부 소식통은 마지막 회의에 돌입한 방위비 분담금 협상 타결을 한미 외교장관이 발표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습니다. 한미 국방장관 회담에선 전시작전권 전환 문제와 북핵 위협 등을 둘러싼 한미동맹 강화 방안이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조효정입니다. 제게 그 기회를 주십시오. 저는 대한민국 군인입니다. 감사합니다. 통일! 네, 군 복무 중 성전환 수술을 했다는 이유로 강제로 전역하게 된 변희수 전 하사가 스스로 삶을 정리한 걸 두고 차별이 빚은 사회적 타살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무엇보다 인권위원회 권고를 무시하고 그래도 군인이고 싶다는 변 하사를 싸늘하게 전역시킨 이 국방부의 결정이 다시 도마에 올랐습니다.
먼저 정동훈 기자입니다. 저희 성별 정체성을 떠나 제가 이 나라를 지키게 된 훌륭한 군인 중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강제 전역을 당한 지 1년 만입니다. 고 변희수 전 하사의 주검이 놓인 빈소엔 하루 종일 비통함이 가득했습니다. 23살, 군인으로 살고 싶다는 청년의 꿈은 끝내 좌절됐습니다. 변 하사가 군 복무 중 성전환 수술을 한 건 2019년. 군은 심신장애 상급 판정을 내리고 강제 전역시켰습니다. 변 하사는 계속 복무하게 해달라고 호소했고 국가인권위도 전역 심사를 연기하라고 긴급 권고했지만 군은 무시했습니다. 전역 처분 집행정지 신청도 기각했습니다. 국제인권법 위반이란 유엔 인권이사회의 경고도 전역 처분을 취소하라는 국가인권위 결정도 군은 모두 무시했습니다. 정부도 정치권도 묵인하는 사이 변 하사는 외롭게 싸워야 했고 정신적 고통에 생계 위협까지 받아야 했습니다. 내쫓아서 월급도 제대로 못 받는 상태에서 법정 투쟁을 하도록 만들었다. 가족들은 살인이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국가가 죽였다라고 생각할 거예요. 사회로부터 존재를 부정당한 그의 죽음. 인권단체들은 절망하고 분노했습니다. 수많은 성취자들이 죽고 있는 상황들이 있는데 여전히 세상은 바뀌지 않았고 마음이 많이 아프고 절망감이 듭니다. 국가인권위도 애도를 표하며 평등법 제정 논의 착수를 촉구했습니다. 그러나 국방부는 성전환자의 군 복무를 허락할 수는 없다는 입장엔 변함이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 이미 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 등 많은 국가들이 성전환자의 군 복무를 인정하고 있고 약 9천 명의 성전환자 군인들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정동훈입니다. 성적인 지향을 포함해서 모든 차별을 금지하는 차별금지법은 지금까지 8번 발의됐지만 번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반대 여론, 특히 기독교 단체의 반대가 워낙 거세다 보니 여야 할 거 없이 표를 의식하지 않을 수 없던 겁니다. 과연 언제까지 눈치를 볼 건지 조명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정의당 장혜영 의원실 앞에 변희수 전 하사 추모 공간이 마련됐습니다. 장 의원은 21대 국회 개원 직후인 작년 6월 차별금지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같은 시기 강제 전역 결정을 취소해달라는 변 하사의 청원이 기각된 뒤 아무런 변화도 없었던 것과 비슷하게 차별금지법 역시 9개월째 한 번도 심사되지 못한 채 방치된 상태로 있습니다. 법안 소위에서 논의조차 되지 않았는가라고 하는 것은 이 법을 국회가 적극적으로 회피해왔다라는 뜻인 거죠. 직무유기라고 봐야죠. 이전에도 차별금지법은 지난 2007년 이후 7번이나 발의됐습니다. 17대 국회 때 2번, 18대 2번, 19대 때는 3번이나 발의됐지만 모두 임기가 지나 폐기되거나 발의한 의원이 스스로 거둬들였습니다. 매번 논란이 된 건 성별과 성적 지향, 성적 정체성에 따른 차별을 금지한다는 조항입니다. 학교와 직장, 행정 영역에서는 이를 준수하자는 건데 법 적용 대상도 아닌 종교계, 특히 보수 기독교계에서 동성애 반대 처벌법이라며 반발하는 겁니다. 지난 19대 국회 때는 이례적으로 소수 정당이 아닌 제1야당 의원 51명이 참여했던 차별금지법도 기독교계의 반발로 결국 자진 철회했습니다. 지역구의 몇몇 교회들이 이런 국회의원은 절대 다음에 뽑아서는 안 된다 이렇게 일요일마다 설교하고 하니까 난 좀 빼줘요 이런 국회의원들이 나온 거죠. 차별금지법이 처리된 상태였더라면 어땠을까? 국가인권위가 국방부의 조치를 차별로 판단해 시정을 권고했는데도 이행이 안 되면 인권위는 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고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했을 겁니다. 21대 국회에서도 차별금지법을 논의조차 안 하고 또다시 폐기하도록 방치할 것인지 우리 사회 모두에 무거운 질문이 제기됩니다. MBC 뉴스 조명아입니다. 자, 지난달 영동 지역을 중심으로 많은 산불이 났습니다. 기후 변화로 강수량은 줄고 기온은 오르면서 산불이 발생하는 시기도 빨라지고 있고 규모도 커지고 있습니다. 3월 들어서 폭설이 내리긴 했지만 봄철 산불 위험은 여전하다고 하는데요. 왜 그런지 김민욱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지난달 산불이 휩쓸고 간 강원도 양양의 한 마을 야산. 나무들은 커다란 숫덩이로 변했고 불길은 주민 송기영 씨의 집까지 공격했습니다. 따다다다 소리 나는데 이게 보니까 대나무 타는 소리예요. 네.
그래서 그 주방 뒷문을 여니까 바로 5m, 10m도 안 되는데 불이 붙어 있었던 거예요. 올해 2월에만 전국에서 난 산불은 경북 안동, 강원도 강릉, 양양 등지에서 모두 69건. 지난 10년 동안 2월 평균 산불 발생 건수보다 50%가 늘었고 피해 면적은 9배 이상 넓어졌습니다. 심각한 겨울가뭄 때문입니다. 지난해 12월 1일부터 지난 2월 16일까지 2달 반 동안 강원도 강릉에 내린 눈은 단 0.4cm에 불과합니다. 그러다 보니 숲과 나무가 바짝 말라 있어 자그마한 불씨에도 큰 산불로 번질 가능성이 큰 겁니다. 아이고 요즘 눈이 하나가 바삭바삭해요. 건조가 돼가 불 붙으면 팍 퍼집니다. 엄청나게 퍼지죠. 다행히 3월 들어 영동 지역에 폭설이 내렸습니다. 그럼 이번 폭설로 산불 위험이 줄어든 걸까? 산림 전문가들은 그렇지 않다고 말합니다. 3월에 쌓인 눈은 따뜻한 날씨로 인해 햇볕에 증발되는 양이 많고 빨리 녹아 산불 위험을 줄이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당장 다음 주부터는 산불 위험 지수가 다시 올라갈 전망입니다. 따뜻한 날씨로 인해서 빠른 속도로 지금 녹고 있고요. 3월 중순이 되면 다시 산불 발생 위험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봄철 산불 발생 일수는 2000년대까지는 72일 정도였지만 2010년대 이후 급격히 증가했습니다. 근본적인 원인은 기후변화입니다. 대관령 지역 겨울철 평균 기온은 40년 전에 비해 4도가량 올랐습니다. 강수량은 줄고 수분도 빨리 증발하는 산불 발생의 최적인 상황이 돼가는 겁니다. 또 해수 온도가 상승하면서 영동지방 산불을 키우는 원인인 봄철 강풍이 부는 기간도 2배 가까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강풍이 3월 달 내지 4월 달 내에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그런 특징들이 있었는데 최근에 들어서는 2월 달 아니면 5월 달까지도 그런 현상이 좀 지속이 되고 있고요.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대형 산불이 날 수 있다는 경고도 나옵니다. 대형 산불 2개가 떨어진 지역에서 발생해서 그것이 이틀 혹은 3일까지 탄다면 현재 우리 정부가 가지고 있는 진화 능력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기후변화를 당장 멈출 수는 없기 때문에 결국 산불 예방에 보다 많은 인력과 자원을 투입하는 것이 현재로서는 유일한 대책입니다. 2년 전 대형 산불로 큰 피해를 입은 강릉 옥계 지역입니다. 산불 이후 심은 나무 아직 제 키의 절반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산불은 순식간이지만 복구에는 이렇게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기후변화로 더 커지는 산불의 위협에 보다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MBC 뉴스 김민욱입니다. 환경부 산하 국립환경과학원이 지난해 미세먼지를 측정하는 드론을 20대 넘게 구입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확인을 해보니까 한 대에 4천만 원이나 되는 이 드론 대부분이 그냥 놀고 있었습니다. 이유가 뭔지 임상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미세먼지 측정기를 단 드론이 하늘로 날아오릅니다. 곧장 공장 굴뚝위로 올라 미세먼지를 실시간으로 측정합니다. 공장 배출량을 정확히 알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이게 지금 미세먼지를 측정할 수 있는 센서가 8개가 부착이 되어 있습니다. 국립환경과학원은 예산을 따냈고 작년 3월 모두 28대를 수입해왔습니다. 드론 한 대당 약 4천만 원, 전체 구입비는 10억 원이 넘습니다. 이 드론을 운영하는 곳은 국립환경과학원과 전국 7개 지방환경청. 그런데 이 드론이 무용지물이 됐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MBC 취재 결과 지난해 11월과 12월 운영 횟수는 각각 12차례와 22차례, 올해 1월은 20차례에 불과했습니다. 기관 한 곳당 한 달 평균 한두 번만 날린 셈인 겁니다. 7월에는 사용한 횟수가 없고요. 8월에 1회, 9월에 1회. 국립환경과학원은 적은 횟수는 아니라고 했습니다. 운영한 횟수 자체는 많지는 않으시잖아요. 알아보기 나름인데요. 한번 해도 알아보니 날릴 드론도 몇 대 없었습니다. 전체 드론 28대 가운데 절반이 넘는 16대는 현재 석 달째 수리 중. 그것도 국내에서 해결이 안 돼 캐나다 제조업체로 보내졌습니다. 언제 들어온대요? 그건 잘 모르겠어요. 가져가긴 했는데 완료되면 보내준다 했는데 아직 아무런 소식도 없네요. 국립환경과학원에 뭐가 문제냐 물었더니 고농도 미세먼지를 측정한 뒤부터 제대로 작동이 안 됐다고 설명합니다. 미세먼지 측정 드론이 미세먼지에 취약했다는 겁니다. 측정이 가능한 드론도 있긴 했습니다. 그런데 이건 GPS가 문제였습니다. 위치 정보 수신이 자주 끊겨 어디서 측정한 건지 정확히 알기가 어려웠습니다. 국내 판매처는 장비 결함이 아니라 성능 개선이 이뤄지면 해결될 거라고 해명했습니다. 사업장 미세먼지 배출을 실시간 감시할 수 있다며 야심차게 들여온 드론은
1년도 안 돼 고물이 될 위기에 놓였습니다. MBC 뉴스 임상재입니다. 서울의 한 아파트에서 벌써 넉 달째 뜨거운 물만 틀면 독성 물질 페놀이 나온다고 합니다. 주민들 피부엔 발진이 생겼고 냄새도 역해서 겨울 내내 온수를 쓰지도 못했습니다. 온수 탱크를 교체해야 하지만 주민 상당수가 세입자들이다 보니까 이마저도 어렵다고 합니다. 무슨 사연인지 구민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의 한 아파트 단지. 온수를 틀자 푸른색 물이 쏟아져 나옵니다. 다른 집에서도 온수만 틀면 심한 악취가 나고 푸른 물이 나온다는 신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너무 깜짝 놀라고 경악을 금치 못했어요. 코로나 시국에 목욕탕에 가서 씻을 수도 없고. 벌써 넉 달째 계속되는 현상입니다. 급기야 15개월 여자아이의 온몸엔 시뻘건 발진이 생겼습니다. 온수를 사용하면 증상이 더 심해졌습니다. 아기도 몸에 한 번씩 발진 같은 게 났었거든요. 이제 페놀 뭔지 알고 나서는 물을 데워서 썼거든요, 아기는. 이 아파트 온수 탱크에서 페놀이 검출된 건 지난해 12월. 5차례에 걸친 수질 검사 결과 온수 탱크 8개 중 3개에서 독성 물질인 페놀이 검출됐습니다. 탱크 한 곳에선 페놀 수치가 먹는 물 허용치보다 8배나 높았습니다. 기준치 이상의 페놀이 검출된 탱크 앞입니다. 입주민들은 3개월째 교체를 요구하고 있지만 바뀐 건 없습니다. 해당 구청도 상황이 심각하다고 보고 하루빨리 온수 탱크를 교체하라는 공문까지 보냈습니다. 하지만 정작 주민 대표들이 교체에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17명 전원이 교체에 동의해야 하는데 5명이 반대해 안건이 부결된 겁니다. 집주인들의 소송이 걱정된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교체 공사에 들어가는 장기 수선 충당금을 함부로 썼다가 집주인들의 불만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만약에 안 됐을 경우에는 그 책임을 저희가 다 져야 되거든요. 50%가 넘지 못할 거다라고 예상을 하시는 거예요? 아니요, 되죠. 35년 된 이 아파트 입주자의 65%는 세입자들입니다. 입주자들은 집주인 50% 이상의 동의를 얻기 위해 애쓰고 있지만 이마저도 쉽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문제가 있는 쪽에 동의만 구해도 훨씬 빠르게 50%가 들이라는 게 되게 상식적이잖아요. 근데 그런 융통성은 정말 발휘될 수가 없는 거였는 건지. 상수도 사업소는 수돗물 자체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관리 책임이 없고 해당 구청도 입주자들이 결정할 문제라 개입하기 힘들다는 입장입니다. 어디 하나 기댈 곳 없는 입주민들은 집주인들의 동의가 채워지기만을 기다리며 넉 달째 페놀 공포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구민지입니다. 자, 앞서 예고해드린 대로 국민의힘의 서울시장 보궐선거 최종 후보로 선출된 오세훈 후보 연결해서 몇 가지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자, 오 후보님 나와 계시죠? 먼저 축하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오늘 승리가 확정되고 나서 소감을 말씀하시면서 울컥하는 모습을 보이셨는데요. 어떤 심정이셨습니까? 여러분이 뽑아주셔서 보장해주신 임기를 다 마치지 못하고 중도에서 사퇴를 했었기 때문에 늘 그 자책감 때문에 점점 커져가는 책임감 때문에 마음의 고통이 컸었는데요. 이번에 다시 이렇게 뛸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데 대해서 저도 모르게 너무 감사하는 마음에 조금 울컥했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안철수 후보와의 단일화가 남아 있습니다. 오 후보님은 여론조사를 통한 단일화에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을 밝히셨는데 특별히 염두에 둔 단일화 방법이 있으신가요? 오로지 반드시 단일화를 하겠다는 굳은 의지만 있을 뿐이고요. 사실 출마 과정에서 저희 당으로 들어오시면 저는 굳이 출마하지 않아도 좋겠다 하는 입장을 피력할 정도로 저는 단일화의 의지가 강한 편입니다. 믿고 기대하시고 지켜봐 주십시오. 예, 그 안철수 후보는 이제 쉽게 말해서 국민의힘 후보 뽑듯이 여론조사를 하면 된다. 누가 경쟁력이 있는지 물으면 된다는 건데 이 방안은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이신 건가요? 아닙니다. 사실 오늘 후보로 당의 후보로 결정이 됐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저 개인 후보가 아니라 당을 대표하는 후보 아니겠습니까? 당의 입장도 존중하고 또 제 의견도 피력하고 해서 조만간 단일화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후보 확정 직후에 이 소득 수준과 무관한 보편 복지 정책을 비판하셨는데요. 자, 그렇다면 이 보편적 무상급식에도 여전히 반대를 하시는 겁니까? 저는 무상급식을 반대한 적이 없다. 다만 부자 무상급식을 반대했을 뿐이다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부자 무상급식 할 돈이 있으면 어려운 분들, 자제분들께 학습 기자재나 방과 후 학습비 이런 그 교육 사다리를 놓는 데 써서 어떤 사회적인 양극화를 해소하는데 바람직하게 사다리를 놓는 데 쓰자 하는 취지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박영선 후보와의 양자 대결에서 안철수 후보에 밀린다는 여론조사가 많았습니다. 안 후보보다 본인의 본선 경쟁력이 앞선다. 이유를 꼽는다면 어떤 점이 있을까요? 예, 이제 겨우 우리 당의 후보가 결정된 단계입니다. 그동안에는 우리 당의 지지세가 흩어져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지금까지 나온 여론조사는 사실은 정확하다고 볼 수는 없고요. 앞으로 한 닷새나 일주일 뒤쯤에 형성되는 여론이 아마 진실을 반영한 여론조사가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국민의힘 서울시장 보궐선거 후보로 선출된 오세훈 후보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환경을 생각하는 23살 대학생 홍서영입니다. 오늘은 저는 경동시장에 장 보러 갈 예정인데요. 깻잎이나 상추, 양파, 당근 이런 거를 제 용기에 담아올 예정입니다. 사장님, 상추 하나에 얼마예요? 그게 3,000원? 네, 그럼 상추 하나랑 깻잎 하나 담아주세요. 네. 사장님, 여기다가 담아주시겠어요? 네. 감사합니다. 사실 용기를 냈을 때 뭐 이런 걸 가져오냐 아니면 번거롭다라고 하는 분들도 있는데 사장님 저 비닐 안 쓰셔도 괜찮아요. 그냥 덜어주세요. 그냥 비닐 안 갖고 하려고 맞아요. 감사합니다. 사실 처음에는 양을 가늠을 못해서 너무 큰 용기를 가져간 거예요. 담아주시는 분도 양이 너무 적어가지고 당황하시고 저도 너무 큰 걸 가져와 버렸네 하고 당황하는 음식 배달 어플의 후기 사진을 보면서 이 음식은 이렇게 구성하는 게 좋겠구나 라는 노하우를 많이 얻게 된 것 같습니다. 한 번 용기 내는 게 저는 진짜 어렵다고 생각하거든요. 여러분도 작은 텀블러부터 용기 내보시는 건 어떨까요? 목요일 밤 스포츠 뉴스입니다. 라이프치히의 황희찬 선수가 6개월 만에 시즌 2호 골을 터뜨리며 팀을 독일 FA컵 4강에 올려놓았습니다. 이재성 선수의 홀슈타인 킬도 준결승에 올라 코리안 더비도 기대해 볼 수 있게 됐습니다. 손장훈 기자입니다. 홀스탄의 선제골로 기선을 잡은 라이프치히. 불안한 리드를 이어가던 후반 39분, 나겔스만 감독이 황희찬을 투입합니다. 그리고 교체 투입 4분 만에 황희찬은 그 믿음에 화답했습니다. 동료의 슈팅이 골키퍼를 맞고 흐르자 침착하게 발리슛으로 마무리했습니다. 지난해 9월 이적 첫 골을 터뜨린 뒤 무려 반년 만에 기록한 시즌 2호 골. 공교롭게도 모두 FA컵에서 나온 득점이었습니다. 길었던 침묵을 끝낸 황희찬은 환하게 웃으며 기뻐했고 나겔스만 감독도 두 팔을 벌려 환호했습니다. Ich habe gesagt, nicht nachdenken, schieß einfach ein Tor. Das hat er gemacht. Also, alles gemacht, was ich gesagt habe. Top. 황희찬의 쐐기골로 라이프치히는 2년 만에 대회 4강에 올랐습니다. 이재성의 홀슈타인 킬로 구단 역사상 처음으로 FA컵 4강 티켓을 손에 넣었습니다. 이재성이 풀타임을 뛰며 공수를 조율한 킬은 4부 리그 SN의 돌풍을 3대 0으로 잠재웠습니다. 황희찬과 이재성 모두 4강에 진출하면서 향후 추첨 결과에 따라 준결승 맞대결 가능성도 높아졌습니다. MBC 뉴스 손장훈입니다. 오늘 황희찬 선수의 경기에서는 상대팀 페널티킥 실축도 화제였습니다.
쉬워 보이면서도 부담되고 결과에 따라 영웅과 역적이 되기도 하는 페널티킥의 세계를 김태훈 기자가 소개해드립니다. 기선을 잡을 수 있었던 절호의 기회. 하지만 미끄러지면서 공은 하늘로 날아갔고 실축한 선수는 땅을 치며 아쉬워했습니다. 페널티킥은 가장 쉬운 골 기회입니다. 하지만 그만큼 차는 사람의 부담도 큽니다. 축구 스타 베컴 역시 수차례 체면을 구겼습니다. 특히 미끄러지면서 실패하는 경우가 많은데 페널티 마크 부근 땅을 상대 몰래 발로 파서 실축을 이끌어낸 골키퍼는 비신사적이라며 여론의 문매를 맞았습니다. 우리 선수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손흥민은 3년 전 2차례 연속으로 페널티킥을 놓친 뒤 대표팀 키커 자리를 내려놨습니다. 자존심도 좀 상하고 지금 드는 생각은 앞으로는 피해를 좀 안 차려고 생각하고 있는데 다른 선수들이 찼으면 좋겠습니다. 천하의 박지성도 두려운 건 마찬가지였습니다. 지난 2011년 일본과의 아시안컵 준결승전에서 승부차기 키커로 나서지 않았고 허무하게 탈락을 지켜봐야만 했습니다. 그때는 승부차기 안 차가지고 그런 거 아니에요? 아, 또 얘기하냐 그거를? 흥민이도 그 얘기해 만날 때마다. 내 그 PK 악몽의 시작은 중학교 때야. 고등학교 올라갔어. 또 PK가 났을 거 아니야. 못 넣었어. 4번 연속으로 못 넣었어. 찼어도 뭐 달라진 건 없었겠네요. 무슨 차이 그렇게 못 넣으니까 너 같으면 차고 싶겠니? 페널티킥을 차는 방법도 각양각색입니다. 골키퍼의 타이밍을 뺏는 파넨카킥부터 직접 차지 않고 패스를 이용하는 방법에 발 뒤꿈치로 차는 과감한 시도도 있었습니다. 또 실수한 척 상대를 속이는가 하면 예술의 경지로 승화시킨 선수까지 나왔습니다. 0.3초에 결정되는 피말리는 11m 승부. 넣느냐 마느냐에 천당과 지옥이 오고 갑니다. MBC 뉴스 김태훈입니다. 전 NBA 스타 샤킬 오닐이 프로레슬러로 깜짝 변신했습니다. 실력이 전문 선수 못지않네요. 목요일 밤 스포츠 뉴스였습니다. 봄의 세 번째 절기 경칩을 앞두고 남쪽에는 봄비가 흠뻑 내리고 있습니다. 서울까지 비구름이 닿진 않았지만 남풍을 계속 불어넣고 있는데요. 내일은 더 따뜻해집니다. 특히 전남 구례가 21도까지 치솟겠고요. 서울 16도, 대구도 17도까지 껑충 오르겠습니다. 낮 동안에는 공기질도 무난하겠는데요. 다만 아침과 밤 시간대 서울 등 중서부를 중심으로는 공기가 탁해지겠습니다. 한편 이번 주말 영동 지방에는 또 눈이 예보돼 있어 걱정입니다. 지난번만큼은 아니어도 이번 역시 양이 많습니다. 특히 강원 영동 중북부 지방에 최고 15cm 이상이 쏟아질 것으로 보여서 추가 피해가 나지 않도록 대비를 잘 하셔야겠습니다. 현재 비구름이 동해상으로 빠져나가면서 전반적으로 비의 강도가 약해지고 있는데요. 제주도에는 여전히 시간당 10mm 안팎의 굵은 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비는 내일 새벽이면 그치겠고요. 경상 동해안 지방만 낮까지 이어지겠습니다. 서울 등 중부지방은 내내 맑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도 오늘보다 높습니다. 서울 1도, 부산 9도가 되겠고요. 낮 최고 기온은 서울 16도, 광주 1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3월 4일 뉴스데스크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